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강사 강혜경입니다. 저는 오늘 유언과 상속이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상속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유언과 상속 강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내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라면 내 남은 가족들에 대한 생각과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또 나 자신도 생각하고 내 가족들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혹시 유언장을 써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유언장을 내가 부모님한테나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속 분쟁으로 우리 가족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혼 소송 사건보다가 가정법원의 상속 소송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또 왜 그럴까요? 가족들이 예전과는 달리 어떤 상속 부분에 누구 한 사람한테만 몰아준다든지 이런 거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기 몫을 찾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들도 굉장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바람직한 상속 문화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과의 분쟁을 좀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로는 첫째, 유언, 법정 상속, 유류분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의 의사를, 나의 어떤 뜻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 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에 법에 정해준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상속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거는 법정 상속 을 받게 되면은 그 이외에 내가 법정 상속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자기만의 누구 한 사람이 유언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주었을 때 내가 법정 상속 지분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먼저 유언을 말씀드리면요.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 즉 유언자의 뜻, 특히 재산에 관한 의사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길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은 유언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족들한테 남기는 유훈, 유지, 이러한 것들을 특히 이제 우리가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들한테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유산까지 남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서 법적으로 재산에 관한 의사는 그보다 조금 더 내가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법에 정한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유언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 상속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상속에 관한 사항, 유언 집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에 보면은 친생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외자일 경우에 만약에 혼외자이거나 혼인 관계 이외에 어떤 자가 내 친생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내 친자가 아닌데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살아있을 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도 되지만 유언으로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만약에 친생 부인의 어떤 의사를 남기게 되면 유언 집행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서 이거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생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서 절차를 밟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인지는요.
혼인 외의 자가 내 친자인 게 맞는데 이거를 내가 인지로서의 어떤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 또한 유언 집행자가 유언상에 남겨진 대로 인지 신고를 하여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 지정도 할 수 있고 미성년 후견인 감독 지정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미성년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친권이나 법정 대리인은 지금 현재로는 내가 친권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엄마 입장에서 자기가 질병이 걸렸거나 암 선고를 받았거나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내가 사망 진단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 내 자신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남아있는 내 미성년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홀로 남아진 이 아이에게 만약에 미성년 후견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절차를 잘 몰라서 지정을 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냥 사망을 했다라면은 이혼한 남편에게 뭐 친권이 부활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또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죽고 나도 내가 지정했던 미성년 후견인을 유언 집행자가 다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서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유정으로 상속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유언자의 어떤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반드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종교단체나 사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쪽에 원하는 방향으로 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내 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에 관한 사항인데요.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및 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을 내가 여러 재산이 예를 들어서 농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공장도 있고 이렇다라면 여러 가지 상속재산이 있고 자녀들도 여럿이 있다 그러면 어느 자녀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녀는 같이 함께 내랑 사업을 해서 법인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러면 각자의 내 자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상속 재산을 그대로 첫째에게는 농지를 물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재산 분할 금지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30년 전통 원조 곰탕집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사망을 하게 되면 이 30년 전통 곰탕집을 좀 유지를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만약에 여럿이 있다 그러면 내가 사망하고 나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상속인들 간에 이 재산이 공유로 등기가 되게 됩니다. 공유가 되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은 나는 장사하는 것도 싫고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당장 나는 현금화해서 나는 돈을 가질래 하는 자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지분만큼 또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30년 전통의 어떤 곰탕집을 그대로 유지도 할 수 없을 것이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이 상속 재산을 분할 금지를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언에 남길 수 있는 유언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유언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유언 집행자를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에게 위탁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자필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유언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속자들이 협의가 되지 않고 어떤 예를 들어서 자필 정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 어떤 형결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를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언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유언장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보통 방식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자필정서, 녹음, 공정정서, 비밀정서, 구소정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필정서인데요. 유언자가 스스로 쓰고 작성하고 날인하는 건데요. 요거는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녹음정서하고 공정정서, 비밀정서, 구소정서 요 4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녹음인데요. 예전에 민법이 1958년도 제정이 되면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그 사람이 요인했는 게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 목소리는 변조하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어떤 입법자의 취지가 녹여져 있어서 녹음이라는 것이 녹음 정서로 유언의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 음성을 녹음하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뭐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하겠는데요. 사실은 동영상에서 사람들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언자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게 더 유언의 방식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인이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증인도 유언자와 똑같이 녹음하는 걸 그대로 누구한테 유언을 한다라는 방식의 어떤 정인이 그대로 해야 되고요. 자기 이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함께 녹음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을 해서 이제 증인을 자기를 밝히는데 나는 이 사람의 처형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유언한 방식을 들었다라고 어떤 촌수를 얘기한다라든지 이렇게 신부를 얘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여가 되는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이름을 이게 구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이 5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흠결의 다툼이 없는 완벽한 어떤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사무실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흠결이 있을 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단점은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유언에 대해서 하도 흠결이나 이런 유언장의 위조나 변조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툼이 많아서 오히려 비용이 들더라도 공정정서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공정정서의 장점이 또 뭐냐 하면은 유언 집행을 할 때 그야말로 이제 다른 것들은 모두 법원에 확정 일자를 받는다라든지 나중에 금인 절차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공정정서는 바로 집행력 있는 문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같으면 부동산 등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공정정서에 의한 유언장만 가지고 바로 유언 집행자가 등기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아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정정서에도 정인이 2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정인 2명을 이제 데려오라 할 거고요.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잘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정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내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 비밀정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도 정인이 2명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정서의 유언장은 비밀정서를 내용을 전부 작성하여서 봉투에 넣고 음봉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급봉에 정인 2명도 급봉에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서를 하고 자기 신분을 다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밀정서는 또 확정일자를 가정법원에 받아야 됩니다. 이 문서가 이 날짜에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소정서는요. 좀 특별한 방법인데 위 4가지 방식을 할 수 없을 때 아주 급박한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조난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응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자필정서로 내가 작성할 수도 없고 녹음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4가지 방식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 구소정서를 합니다. 여기에도 정인이 2명 필요하고요. 구소정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금인을 받아야지만이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됩니다. 자, 이제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을 자세히 한번 보겠는데요. 유언장 작성 내용을 이렇게 자필로 쓰면 됩니다.
아주 이게 증인도 필요 없고요.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요건 5가지만 반드시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 전문, 성명, 주소, 작성, 연월일, 날인 이렇게 반드시 이 5가지의 요건을 지키셔야지만이 유효한 자필정서 유언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장 이렇게 빠뜨리시는 게 뭐냐 하면 도장을 잘 안 찍습니다.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100억대의 사업가가 자기가 자필 유언장을 써서 전 재산 100억 이상 되는 이 재산을 어떤 모 대학교에 기증을 한다. 이렇게 유언장을 잘 썼습니다. 자기 이름도 쓰고 다 내용을 맞게 썼는데 마지막에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나긴 이제 법정 다툼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필 증서의 요건에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누가 도장을 갖고 다니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름은 서명이지 날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인자 도장이 뭐 인감 도장은 아니어도 되지만 그냥 막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요. 나는 도장이 없다. 그러면 무인도 가능합니다. 손도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날인을 해야 유효한 유언장이 되니까 자필정서의 요건 중에서 날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철회할 수 없나요? 내가 오늘 유언장을 썼는데 제 마음이 내일 되니까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유언장을 작성하면은 내가 부동산을 첫째에게 주고 둘째에게 주고 다 나누어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처분할 수도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고요. 철회를 해도 되고요. 유언장을 마음이 바뀌면 내일 다시 써도 되고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데요. 오늘 쓰고 내일 유언장을 쓰고 유언장이 한 여러 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유효할까요? 가장 마지막에 썼는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반드시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내가 부동산 하나를 아파트를 급히 처분을 했습니다. 뭐 유언장에는 그 부동산이 분명히 유언을 한다라고 누구에게 준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내가 처분해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유언장 보관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디다가 보관하면 좋을까요? 일본에는 지금 공적 유언장 보관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유언장을 분실할 위험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적 유언장 보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보통 어르신들이 농안에 잘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금고에 보관하거나 하는데요. 분실할 위험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혹시 받으신 유언장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흠결이 있는지 봐드릴게요 했더니 가지고 오셨는데 곰팡이도 껴 있고요. 도장도 안 찍혀 있고요. 굉장히 좀 오래된 유언장인데 그걸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른이 살아 계시니까 돌아가시면 유언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잘 보관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 흠결 있는 거를 확인을 못하고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효입니다. 나중에 다툼에서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유언장을 누구한테 보관하게 하면은 가장 좀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유언장을 만약에 써가지고 첫째에게는 재산을 좀 많이 준다라고 썼고 둘째에게는 뭐 하나도 안 준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러면 유언장을 첫째에게 가장 유리한 자녀에게 유언장으로서의 어떤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그 자녀에게 주면은 어떨까요? 아주 잘 보관하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유언장을 보관을 첫째에게 주지 않고 그냥 뒀다가 하나도 못 받아가는 자녀가 그 유언장을 발견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언닉하거나 유언장을 파쇄하거나 이러한 일들도 종종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법정 상속으로 가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이게 민법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요. 유언이 없게 되면은 법정 상속은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법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의 순위를 먼저 보겠는데요. 1순위가 직계비속입니다. 자기 이제 자녀겠죠, 그죠? 자녀고 2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부모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순위가 형제 자매이고요.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인데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상속이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배우자는 좀 특별합니다. 배우자는 순위에서 1순위하고도 직계비속하고도 동순위로 받고요.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동순위로 순위가 이렇게 같은 순위로 받게 됩니다. 3순위 형제 자매하고는 같은 순위로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 순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분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동순위의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래도 1.5를 가산을 합니다. 2분의 1을 가산하니까요. 배우자 상속분은 전체에서 만약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라면 자녀는 똑같은 균분으로 1 가져가고요. 배우자는 1.5, 2분의 1을 가산해서 1.5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배우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민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상속분에 대해서, 개정 법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했었는데, 계속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상속분을 배우자에게는 1.5라도 너무 작지 않은가 50%를 줘야 된다. 이러한 어떤 개정안도 많이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평생 배우자와 함께 살아오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1.5만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전 재산의 어떤 반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들도 있어서 했는데 그런데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친부모가 배우자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이 있고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배우자와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하게 되면은 바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어서 상속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새로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와 재혼하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을 50%나 가져간다? 이런 거는 자식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어떤 법안이 제안되면 배우자의 상속분도 늘어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상속분의 조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 상속분이 있게 되는데요. 법에서 정한 상속분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매가 있다 그러면 오빠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오빠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학도 오빠는 보내주면서 유학 자금도 엄청난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주었고 뭐 사업한다고 사업 자금도 가져가고 계속 부모의 재산을 이미 받아갔는데 동생인 이 여동생은 유학도 안 보내줬고 결혼할 때 집도 안 사줬고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지금 현재 딱 남아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 남아있는 재산에서 똑같은 지분으로 1 준다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동생 입장에서는 이미 오빠는 아버지 재산을 많이 받아갔는데 똑같이 지금 나는 그 전에 하나도 안 받아가고 부모 부양은 오히려 내가 했는데 똑같이 나눠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 해서 상속분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받아가는 거는 상속분의 성급금으로 봐서 그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분 조정할 때 빼줍니다. 미리 집도 한 채 받아가고 사업자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주고요. 기여분이라는 거는 이 동생은 나는 한 푼도 받은 것도 없지만 부모님을 요양비도 내가 대고 내가 계속 봉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여분을 또 조정을 받아서 기여분으로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상속분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상속인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상속인이 되는데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속인이
다 상속인이 아닌 경우도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속자 중에서는 폐륜을 저지른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녀들은 상속인에서 결격 사유가 되어서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상속의 선순위, 그러니까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하려 한 자, 이 자와, 그리고 또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는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을 철회를 방해한 자, 또는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강박적으로 엄마를 모시고 가서 유언장을 쓰게 하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런 자가 있다 그러면 상속인 결격 사유가 되어서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아들의 재산, 낙태한 며느리도 상속받게 되나요? 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집도 한 채 사주고 아파트를 한 채 사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임신도 하고 해서 재미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출근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친정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 남편도 잃었고 지금 임신한 내 딸을 생각하니까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떡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낙태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이제 딸한테 합니다. 이 친정 부모 입장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딸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서 이 딸이 친정 부모님 말을 듣고 낙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낙태를 했으면 이 상속분, 아파트를 한 채 사주는 이 상속에 대해서 시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내 아들도 잃었는데 내 손주까지 지금 잃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한 채 해줬는데 이 아파트 한 채를 며느리가 상속받게 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며느리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인 태아를 살해했으므로 상속 결격자가 되어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태아는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형법에서 보면은 노출설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존재로 이렇게 되는데요. 노출해야지만이 사람이다라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속에서만큼은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보면은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자기가 낙태를 했지만 태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상속인 결격이 되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승인과 포기인데요. 자, 상속 재산을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을 받습니다. 그죠? 받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빚이 많은지 아니면은 받을 상속 재산이 많은지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단순 승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단순 승인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한정 승인 상속 포기가 있는데요. 빚이 정말 많을 것 같으면 빨리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속 포기를 하는데요.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거를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를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오빠가 뭐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해서 인감이나 도장을 뭐 떼주거나 했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상속 재산 분할 등기를 이제 하는데요. 분할할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막내가 형님들이 3명이 있고 막내는 홍막내라는 분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을 진 게 있어서 내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이 빚을 모두 내가 재산을 갖기도 전에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나는 상속 재산 받지 않기로 한다라고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 입장은 어떨까요?
분명히 저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 자금을 지금 몇 억이나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받을 재산이 엄연히 있는 걸 알고 상속 재산 받으면 내가 채권 주심을 해서 내가 받을 채권을 실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상속 포기를 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받고 형님들한테로 다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 입장은 이 홍막내가 채권자를 속이고 사회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속이고 사회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분할했던 게 오히려 원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상속받게끔 하는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막내는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법이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지 상속인에서 아예 배제가 되어야지만이 채권 주심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정승인은 어떤 경우이냐면 빚이 많은지 받을 재산이 많은지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정승인을 하는데요. 그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은 재산에 받은 한도 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재산이 만약에 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이래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받은 재산만 그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한정승인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장례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렸는데 빚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권자들이 소장을 소송을 해서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라옵니다. 그때 보니까 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허다하게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특별 한정승인 제도라는 것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채무가 초과한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버지 빚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소장이 부모님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죠? 그러면 송달받은 그날 내가 빚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류분인데요. 유류분은 어떤가요? 내가 전 재산을 부모님이 사회단체나 아니면 장남한테나 누구 한 사람한테 다 줬다 하더라도 내가 받을 상속분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이거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속인은 또 기대권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한테 돌아올 몫이 얼마다 라고 하는 기대권이 있는데 상속인이 자기 의사대로 전 재산을 누구한테 다 몰아주었다 라고 할 때는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남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내가 받아올 일정 부분을 실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정려에 의해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입니다. 그 일정 부분이 얼마냐 하면은 유류분권자는 먼저 유류분권자를 보면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가 직계존속과 배우자이고요. 3순위가 형제자매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아서 형제자매는 없어졌습니다. 자, 유류분 비율은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요.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2분의 1, 3분의 1 하면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금액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버지가 상속재산을 1억을 아들에게 모두 준다고 유언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1억이 다 내 거야 하고 좋아라 하겠죠.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오빠한테만 재산을 1억 다 준다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지만 이 유언장이 만약에 유효하다라면은 그 유언장을 어떻게 인정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금액적으로 계산하면은 원래 오빠와 나는 같은 이 비율로 가져오기 때문에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이, 그죠?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근데 이 5천만 원에서 다시 2분의 1입니다. 2,500만 원이 유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2,500만 원을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 2,500입니다. 자, 그래서 유류분은 반환 청구 기간이,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내가 이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해야 되고요. 유류분 상속자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유류분은 1년 이내에 행한 유류분 이제 재산에 대해서 산입되는 재산이 있는데요.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정려재산은 1년 이내 행한 정려가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예를 들어 30년 전, 10년 전에 줬던 어떤 부분도 유류분으로 다 기초재산에 산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리 받았는 특별재산이 전부 유류분 산입재산의 기초재산으로 합산해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류분 평가 기준 시기가 있는데요. 제 3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장남에게 줬어요. 그러면 30년 전에는 강남 아파트가 1억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어른이 돌아가셨다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강남 아파트가 있었다라면 얼마 정도 할까요? 아마 몇십억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유류분 평가의 기준 시가는 지금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시, 그러니까 어른이 돌아가셨던 당시에 어떤 그 기준 시가가 유류분 평가 기준이 됩니다. 네, 바람직한 상속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언과 상속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부모들 입장에서 유언장을 잘못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거나 이러한 유언장을 남겼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한 억울한 가족이 있으면은 반드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우리가 가족제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가족제도에서는 만약에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60이나 70 된 이 단계에서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게 우리 전통 문화였습니다. 그죠? 호주 상속 제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따로 남길 필요도 없었고 가족 제도 중심에서 다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가족이 다 떨어져 살고 있고 자녀들도 각자 자기의 삶을 살고 있고 또한 배우자가 있게 되면 배우자 생각도 다 다르고 이래서 자기 결혼한 딸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 친정과의 어떤 사이가 완전히 남이다. 시집가면 이제 남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나의 친정 재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받을 재산을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전 재산을 아들한테만 준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이 시집간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기여분이 있다 그러면 기여분에 대한 어떤 소송도 하게 되고요. 이래서 가족들 간에 굉장히 좀 불행한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된다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상속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가족들이 서로 억울하지 않게 재산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겠고요. 또한 이게 재산에 관한 문제보다가 자녀들 간에 내가 남기고 싶은 어떤 웰다잉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들의 어떤 재산적인 부분과 또 맞물려서 정신적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관이나 정신적 유산이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또한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산만 남겨주는 자녀들 어떨까요?
그 재산이 온전히 그냥 좋은 일에 분쟁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돈이라는 그렇습니다. 물질이라는 거는 있을 때는 좋지만 이게 또 없어지면은 금방 또 사라집니다. 그냥 받았던 재산들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 유산을 잘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유언을 또 잘못해가지고 흥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녀들하고 서로 내가 이런 유언장을 썼다, 이런 걸 남긴다 이러면 서로 좀 상의하고 함께 좀 나누는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 바람직한 상속 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웰다잉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잘 얘기도 나누고 가족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웰다잉 문화를 또 이렇게 확산하는 부분에서도 반드시 유언에 대한 부분이 상속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을 내가 남기고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과 이유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남겨주었을 때 이 자녀들의 어떤 정신적 가치나 유산이 되어서 자녀들 간에 우애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직한 상속 문화를 이루어가는데 좋은 유언장을 써서 잘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유언과 상속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유효한 유언의 방식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필 정서에 의한 유언, 공정 정서에 의한 유언, 구수 정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언의 방식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유언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유언장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자필 정서 유언장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분은 비용은 좀 들지만 공정 정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유언 집행에 대한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용이 들더라도 흠결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게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또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문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언을 남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유류분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녀들이 억울한 자녀가 없도록 잘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바람직한 상속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